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요. 김예진 약사의 어떻게 살 빼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유지하는 비율은 고작 1에서 2% 정도라고 하네요. 그럼 왜 다이어트에 실패할까요? 사람들은 몸의 원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그 방법을 알더라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리고 살 빠지는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요 없이 유지하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살 빠지는 원리, 마음, 습관에 대해 모두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책은 요요 없이 30kg을 뺀 약사 김예진이 알려주는 뇌코딩 다이어트 공략법인데요. 뇌코딩 다이어트? 좀 생소하죠? 뇌코딩 다이어트란 각각의 뇌 영역과 짝을 이루는 살 빠지는 원리, 마음, 습관, 이 세 가지 영역에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효율적으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말합니다. 평생을 통통하거나 뚱뚱하게 살아왔다는 저자는 우리 몸은 호르몬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살이 찔 수밖에 없으며 저장하기 모드와 꺼내쓰기 모드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때를 이용한다면 누구나 힘들지 않게 원하는 만큼 살을 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과 태도로 다이어트를 하는지, 살 빠지는 식단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습관을 만드는지에 대해 정말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알려주거든요. 또한 약사이면서 심리상담과 교육까지 공부한 저자는 의학학, 심리학, 뇌과학, 인지행동학의 근거를 토대로 자신에게 실험하고 성공한 결과를 아낌없이 펼쳐놓았는데요. 1장에서는 살 빠지는 원리를, 2장은 살 빠지는 마음, 3장에서는 살 빠지는 습관, 부록에는 다이어트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원리와 사용법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살 빠지는 원리, 마음, 습관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아무리 요약한다 하더라도 영상 길이가 3, 4시간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살 빠지는 원리를 조금 배우고 살 빠지는 습관을 중점적으로 낭독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몸을 알아야 살이 빠진다. 여기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려오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계단을 밟으며 내려가고 있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에스컬레이터가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본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먼저 에스컬레이터부터 멈추라고 말할 것이다.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이 사람이 아무리 내려오려고 애를 써도 자꾸만 다시 올라가게 될 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슐린 분비를 신경 쓰지 않고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마치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려고 발버둥치는 상황과 같다. 체중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게 하는 건 바로 인슐린이다. 저장하기 모드에서 살을 빼려고 하니 당연히 잘 안 빠진다. 저장하기 모드, 꺼내쓰기 모드. 저장하기 모드는 먹은 영양분을 저장하는 상태를, 꺼내쓰기 모드는 저장된 영양분을 꺼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몸에는 저장하기 모드가 있고 꺼내쓰기 모드가 있다. 살을 빼려면 저장하기 모드를 꺼내쓰기 모드로
바꿔야 한다. 저장하기 모드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인슐린, 코티솔, 그리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이렇게 세 가지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호르몬들이 살 빼는데 모두 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건 아니다. 특히 더 중요한 호르몬이 존재한다. 최종 보스를 깨면 게임은 끝난다. 다이어트라는 게임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저장하기 모드의 최종 보스는 누구일까? 체중 감량을 방해하는 끝판왕 말이다. 답은 인슐린이다. 인슐린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심지어 물까지 저장하고 넣어두는 특성이 있다. 앞서 말했던 체중 에스컬레이터를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하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이 많을 때 췌장이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그리고 혈당은 혈액 속 포도당 수치를 뜻한다. 인슐린은 세포 표면에 있는 포도당 문의 입구를 열어 세포가 당을 흡수하게 하고 그 당을 분해해 에너지를 만들게 한다. 우리 몸은 원래 탄수화물과 지방 모두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을 사용할지 지방을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인슐린이다. 요약하면 인슐린이 활발히 분비되면 에너지를 저장하는 반응은 활발해지고 꺼내 쓰는 반응은 억제된다. 인슐린이 활발히 작동하고 있으면 꺼내 쓰기 모드의 호르몬은 모두 방해받아 제 기능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살을 빼려면 저장하기 모드, 특히 활발한 인슐린의 작용부터 끄는 게 우선이다. 만약 먹을 게 당긴다고 또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다시 많아져 꺼내쓰기 모드는 억제되고 저장하기 모드가 켜지는 게 반복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인슐린 호르몬에 저항성이 생긴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 높은 수준의 인슐린 농도뿐만 아니라 정상 수준의 인슐린 수치가 지속적으로 분비되어도 저항성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성은 왜 문제가 될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포도당을 쪼개어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효율이 떨어진다. 충분한 에너지를 얻지 못한 세포들이 배고프다고 졸라대면 췌장의 베타세포는 하는 수 없이 인슐린을 더 분비한다. 인슐린 수치는 높아지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작용은 더 많이 작용한다.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의 역할 중 저장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간다. 바로 이 점이 비만과 시간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오랫동안 뚱뚱했던 사람은 날씬했다가 갑자기 살이 찐 사람보다 살 빼기가 더 어렵다. 반대로 급하게 찐 살은 급하게 뺄 수 있다. 살이 쪄 있는 시간이 길면 보통 인슐린 저항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인슐린의 높은 것도 문제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도 문제다. 둘 다 우리를 뚱뚱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상황을 막으면 체중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걸 멈출 수 있다.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는 요인.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당질은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은 적당히 먹어서 인슐린 분비를 줄이고 되도록이면 완만하게 분비되게 만드는 것이다. 살 빼기 어렵게 만드는 인슐린 저항성은 언제 생길까? 1. 고농도가 지속될 때, 당류. 몸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한다. 혈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당류는 순식간에 소화되고 흡수되어 빠르게 혈당을 높인다.
갑자기 혈당이 치솟으면 췌장의 베타세포는 인슐린 호르몬을 많이 분비해 혈당을 낮추라는 신호를 크게 보낸다. 어쩔 수 없이 인슐린은 또다시 많이 분비되고 악순환을 거쳐 저항성이 생긴다. 2. 정상 농도가 지속될 때 잦은 식사.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삼시세끼 잘 챙겨 먹으라는 말을 인사로 전하는 민족이 아니던가. 몸은 익숙함에 속아 원래 기능을 무시한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그게 정상 농도라 할지라도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해 적응해버린다. 3. 간에서 일을 많이 시킬 때 과당. 과당은 흡수되면 우선 간으로 이동해 포도당으로 바뀌는 대사를 거친다. 과당은 간이 하는 일을 늘리고 그 결과로 중성지방을 쌓이게 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비롯한 대사 오류들이 생기게 만든다. 인슐린을 촉진하는 요인들을 보면 무엇을 먹든 어느 정도는 인슐린을 자극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주 신박한 방법이 있다. 안 먹으면 된다.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지속성을 깨는 가장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도 바로 먹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간헐적 단식이다. 몸은 리듬을 타며 시간대별로 다른 일을 한다. 간헐적 단식은 아무 때에 하는 것보다 몸의 생체 리듬에 맞추면 더 좋다. 생체 시간은 각각 8시간씩, 크게 청소 시간, 먹는 시간, 생성 시간, 세 리듬으로 나누기도 한다. 어떤 시간이냐에 따라 장기들은 효율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생체 리듬이 깨지면 몸이 오작동한다. 이 세 가지 리듬은 어느 정도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특정한 일은 특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더 잘 된다. 세 가지 리듬별로 몸이 주로 하는 일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새벽 4시에서 낮 12시. 이 시간은 몸을 청소하고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다. 몸에 들어왔거나 대사하면서 만들어진 노폐물과 독성물질은 이 시간에 땀이나 대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버려진다. 따라서 낮 12시까지는 먹지 않는 게 가장 좋고 먹더라도 간단히 먹는 것이 좋다. 효과적으로 살을 빼려면 혈당이 낮게 유지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침에는 잠자는 시간 동안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혈당과 혈중 인슐린 농도가 상당히 낮아져 있다. 이때 공복을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꺼내쓰기 모드가 작동되어 체지방이 연소된다. 따라서 청소 시간에는 되도록 먹지 않거나 청소를 방해하지 않게 소화기관이나 호르몬을 최대한 적게 자극하는 음식을 간단히만 먹도록 하자. 낮 12시에서 저녁 8시. 이 시간은 식사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다. 소화하고 흡수하는 기능은 이 시간에 가장 효율이 좋다.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음식을 먹는다면 이 시간에 먹는 게 낫다. 소화하고 흡수하는 기능이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나마 몸에 부담이 적다.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먹는 시간의 가장자리 시간인 낮 12시나 저녁 8시쯤 먹는 것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중간 시간대에 먹는 것이 더 유리하다.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몸 구석구석에 에너지와 영양분을 전달하고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인슐린의 반응성도 높아 같은 양을 먹어도 다른 시간에 먹을 때보다 더 잘 저장된다. 낮에는 꺼내쓰기 모드 호르몬인 글루카곤이 함께 분비되지만 밤에는 저장하기 모드 호르몬인
인슐린 위주로만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 먹으면 폭풍 살찐다. 살 뺄 때 가장 먹지 말아야 할 시간이다. 또한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잘 만들고 충분히 회복하려면 밤늦게 먹지 말고 잘 자야 한다. 밤 10시 이후에는 몸을 절전 모드로 전환하고 쉬어주자. 잠을 잘 자야 살도 잘 빠진다. 충분히 잘 자면 몸이 잘 회복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과하게 분비되지 않는다. 일주기 리듬을 맞추면 시간대별로 비슷한 일을 하게 되어 대사 효율이 올라간다. 예측 가능해야 몸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지금까지 자연스러운 리듬을 깨며 살아왔더라도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빨리 타고난 리듬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빠르면 2주 내에, 길면 2달에서 반년 정도 만에 리듬이 회복되고 효과가 나타난다. 몸 본연의 리듬에 대사를 맡기자. 더 쉽고 편하게 살도 빼고 건강해진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스테이지 3. 살 빠지는 습관. 1대 2대 3 식단으로 저장하기 모두 끄기. 당질편. 혹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식단부터 주문하곤 했나요? 그런데 그 식단을 평생 유지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면 살은 어차피 다시 찔 수밖에 없다. 물론 철저하게 계획된 식단은 빠르게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살찌고 싶은 게 아니라면 일반 음식으로도 체중 감량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일반식으로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그것도 생각보다 쉽게. 바로 1대 2대 3 식단만 지키면 된다. 당신이 닭가슴살이나 고구마를 미친 듯이 좋아하는 마니아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냉동실에 얼려놓은 그것들을 갖다 버려도 좋다. 1대 2대 3 식단의 1. 탄수화물, 정확히는 당질. 저장하기 모드는 인슐린 분비가 많이, 자주, 급하게 올라가서 켜진다. 그렇다면 인슐린을 적게, 드물게, 완만하게 분비되게 하면 저장하기 모드를 끌 수 있다. 인슐린 분비는 탄수화물, 정확히는 당질이 가장 많이 올린다. 당질이 뭐냐고? 복습해보면 탄수화물에서 섬유질을 제외한 것이 당질이다. 1대 2대 3 식단 중 가장 중요한 게 2대에 해당하는 탄수화물의 양이다. 저탄수화물 시기를 하겠다고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어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처음에는 효과가 탁월했지만 지속하기도 어렵고 그 효과도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 몸은 저장 탄수화물과 지방 모두를 에너지원으로 꺼냈을 수 있다. 그럼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으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실제로 의사의 지도하에 1년 넘게 단식해 100kg을 넘게 뺀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관리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을 꺼내 쓰는 케토시스 상태와 포도당을 사용하는 상태, 그 경계에서 줄타기를 했을 때 가장 살 빼기가 유리하다. 그렇다면 당질을 어느 정도 먹어야 저장하기 모드가 켜지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지방을 에너지로 꺼내 쓰게 만들면서도 케토시스가 지나치게 일어나지 않게 하는 당질의 양은 50에서 100g이다. 그래서 당질 50g이 도대체 얼마만큼인데?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먼저 영양성분표를 볼 수 있는 음식이라면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값이 당질의 양이다.
식이섬유 양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양이라는 뜻으로 탄수화물의 양이 곧 당질의 양이라고 보면 된다. 영양성분표가 없는 음식은 어떻게 할까? 답부터 말하면 공유 기준으로 1회 분량만큼 먹으면 당질 50g에서 100g 이내로 먹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밥 한 공기 200g은 약 60g의 당질이 포함되어 있고 식빵 두세 쪽 100g, 시리얼 90g 등으로 바꿔서 식단을 짤 수 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탄수화물 섭취량이 너무 적으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대사율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당질 50에서 100g, 약 1회 섭취량만큼의 탄수화물을 일종의 필수 탄수화물 양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살을 빼려면 탄수화물의 종류보다 양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도정이 덜 된 현미나 섬유질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알려진 다른 곡류들도 생각보다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천천히 먹어서 인슐린을 완만하게 분비되게 할 수만 있다면 소화가 잘 되는 흰 쌀밥이나 흰빵 종류가 나을 수도 있다. 섬유질은 충분히 먹어주자. 소화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소위 말하는 풀떼기 잎채소는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된다. 섬유질은 탄수화물에 속하기는 하지만 우리 몸에서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당질을 종류에 상관없이 하루에 한 끼 분량을 먹으면 저장하기 모드를 확실하게 끌 수 있다. 처음부터 탄수화물을 줄이기 어렵거나 다이어트 유직이라면 밥, 빵, 면, 떡을 지금 먹던 것의 절반 정도까지 줄이고 과일 양도 제한하라. 바로 실전에 응용해보자. 예를 들면 점심때 밥 한 공기를 먹은 사람은 하루 동안의 과자 0.5회 분량 정도를 더 먹더라도 저장하기 모두가 켜지지 않아 다이어트가 된다. 날씬한 사람이 음식을 특별히 가리지 않고 먹는데도 날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든 저장하기 모드를 켜지 않을 정도의 당질만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 1대 2대 3 식단으로 저장하기 모드 끄기, 단백질과 지방편. 1대 2대 3 식단의 2. 단백질. 단백질도 탄수화물만큼은 아니지만 인슐린 분비를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장하기 모드를 끄기 위해서는 단백질의 양도 고려해야 한다.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대략 체중 kg당 1g 정도이며 체중 kg당 약 2g까지의 단백질은 케토시스를 깨뜨리지 않는다. 만약 60kg의 성인이라면 순수 단백질로 60에서 120g까지 섭취하면 된다는 뜻이다. 먼저 식품 영양표에 있으면 그 수치를 보면 된다. 식품 영양표가 따로 없는 식품 중 동물성 단백질은 실제 먹는 무게를 4로 나눈 값이 먹게 되는 순 단백질량이라고 보면 된다. 즉, 240g의 고기를 먹으면 약 60g의 순 단백질량을 섭취하게 된다. 더 쉽게는 음식점 1인분에 해당하는 만큼이 약 체중 kg당 1g 정도의 단백질량이라고 보면 된다. 동물성 단백질은 하루 동안 음식점 기준으로 2인분 정도까지 먹으면 된다. 식물성 단백질인 콩 단백질은 계산이 조금 다르다. 노란 콩과 검은 콩은 직접 콩으로 먹으면 무게를 2.5로 나눈 무게만큼 다른 콩들은 5로 나눈 값이 순 단백질량이다. 그러면 꽤 좋은 거 아닌가 싶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노란 콩과 검은 콩에는 여성 호르몬과 닮은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다. 다이어트는 몸의 기능을 정상화해
표준 범위의 체중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굳이 성호르몬과 닮은 외부 물질을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 심지어 여성 호르몬은 저장하기 모두 호르몬이다. 다만 콩을 두부로 만들면 부피에 비해 포만감이 크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많이 쓰일 뿐이다. 두부 무게를 15로 나눈 값이 대략적인 순 단백질량이다. 당신이 콩 마니아가 아니라면 다이어트를 하며 굳이 식물성 단백질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우유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마시는 양을 20으로, 달걀은 무게를 7로 나누면 대략적인 순 단백질량이 된다. 달걀 하나 무게는 약 70g이므로 달걀 하나로 10g 정도의 단백질을 먹을 수 있다. 식단으로 고기를 고를 때는 양도 양이지만 질이 더 중요하다. 동물성 고기를 고를 때는 소, 양 등의 초식 동물의 고기가 돼지, 닭 등의 잡식 동물의 고기보다 대체로 우수하다. 여기에 지방의 비율까지 고려한다면 지방질이 적은 살코기가 지방이 많은 부위보다 낫다. 물고기는 먹이 사슬이 아래일수록 지방이 적을수록 좋다. 그런데 이런 것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 어려우므로 고기는 되도록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으로 고르자. 단백질 파우더는 버려라. 영양학적으로 100점짜리 단백질이 있다. 콩 단백질은 아니다. 우유, 고기 모두 아니다. 바로 달걀이다. 달걀은 모든 단백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단백질 보충제의 재료는 주로 콩 아니면 우유다. 달걀은 쉽게 상해서 유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백질 보충제는 주 재료의 질이 딱히 좋지도 않을 뿐더러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쉽다. 거기다가 가루로 만들어서 독성 물질이 쌓여 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달걀을 유달리 싫어하는 게 아니라면 단백질 보충은 달걀로 하면 된다. 이상한 프로틴 어쩌구들은 다이어트에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품질도 좋지 않은 단백질을 많이 먹었다가는 근육이 되는 게 아니라 살이 된다. 1대 2대 3 식단의 2의 실전 예시를 들어보자. 75kg인 사람이 음식점에서 1인분에 200g씩인 소고기를 5인분 먹었다. 600g을 사로 나누면 순 단백질량이 150g이며 1대 2대 3 원칙의 단백질량 범위 이내여서 다이어트 식단이 된다. 즉, 몸무게가 꽤 나간다면 하루에 고기 한 근 600g까지도 다이어트 식단이 될 수 있다. 50kg인 사람이 구운 순살치킨 반마리 300g을 먹었다면 순 단백질량이 약 75g이므로 1대 2대 3 식단의 단백질량 이내라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당질량을 1회분만큼이 아니라 2회분 정도를 먹고 있다면 체중 kg당 1g 정도의 단백질을 먹는 것이 저장하기 모두를 자극하지 않는데 더 유리하기는 하겠다. 1대 2대 3 식단의 3. 그렇다면 지방은? 어떤 독자는 3이라는 숫자에 설렐 수도 있겠다. 1이 탄수화물 1인분, 2가 단백질 2인분까지였으니까 3은 지방 3인분을 말하는 건가 싶어서 말이다.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다. 1대 2대 3 식단의 3은 오메가3 지방산을 말한다. 앞서 설명한 단백질로 1인분에서 2인분 정도를 먹으면 이미 포화지방산이나 오메가6 지방산은 하루 권장량만큼을 먹고도 남는다. 그런데 오메가3는 의식적으로 챙겨 먹지 않으면 필요량을 채우기 쉽지 않다. 오메가3 지방산을 2g에서 4g 먹어주자. 오메가3 지방산은 몸에서 염증을 줄이고
기름과 친한 독성 물질의 배출을 돕는다. 기름 얼룩을 지우기 위해서는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몸에 쌓인 독성 물질이 물보다 기름과 친하다면 기름으로 닦아야 한다. 또한 지방질과 단백질이 대부분인 뇌의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어떤 기름을 쓸 것인가? 요리할 때는 올리브유를 쓰고 오메가3는 영양제로 먹거나 들기름과 참기름을 섞어 먹어라. 다른 식용유는 굳이 쓰지 마라. 올리브유를 제외한 다른 식용유 대부분은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하다. 그런데 오메가6 지방산은 앞서 설명한 단백질들을 섭취할 때도 이미 많이 먹게 된다. 오메가6는 필수 지방산이기는 하지만 몸에 너무 많으면 피를 굳게 만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그럼 오메가3로 요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메가3는 높은 온도에서 약하고 변하기 쉽다. 그래서 오메가9이 풍부하고 열에 강한 올리브유로 요리를 하면 된다. 오메가3는 영양제로 혹은 참기름을 섞은 들기름으로 먹으면 된다. 1대 2대 3 식단을 최종 정리하면 하루 동안 1인분의 탄수화물, 2인분의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을 먹으면 된다. 처음부터 이 식단을 칼같이 적용할 필요는 없다. 최종 목적지로 두고 지금의 식단에서 점차 적응시켜 나가면 된다. 탄수화물 양을 줄이면 단백질과 지방을 더 충분히 먹고 반대로 탄수화물 양을 늘린다면 단백질과 지방은 줄이면 된다. 단식으로 꺼내쓰기 모두 켜기. 어떻게 안 먹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최소 16대 8 간헐적 단식, 즉 저녁 8시부터 낮 12시까지인 16시간을 금식하고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인 4시간을 식사 시간으로 하는 간헐적 단식은 지키고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이틀 정도 단식하는 루틴을 만들어라. 아니 세상에 무슨 일주일에 이틀을 굶으라고? 반발하는 독자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런데 몸속 장기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몸속 장기들은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연중 무휴다. 거기다 늦은 식사로 소화기관에 야근까지 시키고 있다면 말 그대로 살기 힘들다. 평소에 1대 2대 3 식단에 따라 잘 먹어왔다면 48시간까지의 단식은 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올리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마음의 전문 경영인이다. 올바른 경영 전략으로 좋은 CEO가 되어주어라. 소화장기들의 근무 시간을 지켜주고 열심히 일한 위장에게 단식으로 휴가를 주어라. 몸속 장기들을 이루는 세포와 조직들이 일하다가 죽거나 방귀를 들면 병이 된다. 단식 스케줄 예시. 그런데 처음부터 무턱대고 바로 단식을 무리하게 길게 잡았다가는 몸과 마음의 향상성 때문에 식욕이 미쳐 날뛸 것이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단식 시간을 천천히 늘릴 것을 추천한다. 다음은 쉬운 난이도부터 어려운 난이도 순으로 단식 계획을 세우는 예시다. 스텝 1. 16대 8시간 간헐적 단식. 스텝 2. 일주일에 한 번 1일 1식. 스텝 3. 일주일에 2번 1일 1식. 스텝 4. 일주일에 연속 이틀 단식. 스텝 5. 분기별로 한 번 3일 단식. 당신이 다이어트를 한다면 최소한 스텝 1은 지키자. 스텝 2는 일주일에 한 번 1일 1식을 하여 24시간 단식하는 것이다.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24시간 단식을 하는 게 저녁 식사를 하고 단식을 하는 것보다 살을 빼기에 더 좋다. 약속 잡힐 일이 가장 적은 월요일이나 일주일의 중간쯤인 수요일을 추천한다. 스텝 3은 1일 1식을 일주일에 2번 하는 패턴인데 수요일과 일요일이 가장 무난하다. 스텝 4와 5는 이전 스텝들을 쉽게 해내고 식욕 조절이 잘 되는 경우에만 도전하라. 난이도는 있지만 잘 활용한다면 빠르게 살을 빼고 건강해질 수 있다. 단식을 더 쉽게 잘하는 방법. 하루 이상 단식을 한다면 단식을 시작하기 전과 마친 후에는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이 높은 음식을 먹는 게 당질 위주의 식단보다 단식 시간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 인슐린이 많이 자극되는 음식을 먹으면 식욕을 조절하기 더 어렵기 때문이다. 단식을 마치고 식사를 시작할 때는 급하게 많이 먹지 않도록 조심하고 단식 시간이 이틀 정도로 길었다면 밥 반 공기 정도의 국밥을 먹거나 고깃국에 채소를 끓여 먹는 게 몸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 영양을 섭취하기 좋다. 단식 스케줄의 예시를 한 달 내내 꼭 하나의 패턴으로만 할 필요 없이 자신의 상황이나 살 빠지는 속도, 컨디션에 맞게 조절하면 된다. 아무렇게나 먹지 마라. 어떻게 먹을 것인가? 1대 2대 3 식단으로 하루 동안 무엇을 얼마나 먹을지 정했다면 어떻게 먹을지도 중요하다. 식사 시간부터 정하자.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식사를 피한다. 저장하기 모두 호르몬인 인슐린의 작용은 세지고 몸이 휴식을 취하며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아침을 쉽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낮 12시부터 저녁 8시, 거르기 어렵다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먹고 식사 시간을 처음 제한한다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만 먹는 것부터 시작하자. 헬스 포인트를 다루는 기본 전략. 몇 시에 먹든 첫 식사는 헬스 포인트를 올릴 만한 음식과 단백질과 지방 비율이 높은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먹으나 저렇게 먹으나 그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면 헬스 포인트 깎일 일이 많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를 하나도 안 마실 수 없고 밖에서 음식을 먹다 보면 헬스 포인트를 떨어뜨리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첫 식사에는 미리 헬스 포인트를 올려둬서 몸을 보호해 줘야 한다. 또 첫 식사부터 당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하루의 초반부터 저장하기 모두 호르몬인 인슐린이 분비되어서 살 빠질 시간이 줄어든다. 당질을 먹는 시간을 뒤로 미뤄서 살 빠질 시간을 최대한 길게 만들자. 헬스 포인트를 높이는 음식은 가공이 덜 되어 수분을 많이 포함한 자연 음식이면서 영양분을 잘 보충해주며 자신에게 알레르기가 없는 음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사람마다 몸이 조금씩 달라서 같은 음식이라도 몸에 부담이 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식단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그 음식으로 인한 나의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기록해두자. 첫 식사로 가장 좋은 건 달걀 요리와 채소다. 영양제나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도 이때 챙겨 먹으면 좋다. 해바라기 통금 법칙. 일탈은 날 밝을 때 해라. 몸에 부담을 주는 음식이나 당질을 먹는 패턴은 태양을 따라가면 쉽다. 태양이 낮게 떠 있는 아침과 저녁에는 되도록 적게 먹고 점심이 조금 지나 태양이 가장 밝을 때는 어느 정도 먹어도 된다. 어렵거나 많은 일은 가장 일을 잘하는 시간에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활발하게 대사할 수 있는 낮에 당질이나 몸에 부담되는 음식을 먹는 게 다른 시간에 먹는 것보다 살도 덜 찌고 몸의 부담도 적다. 파인 다이닝 식사법. 식사의 순서를 지켜라. 한 끼 식사 안에도 먹는 순서를 지키자.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를 떠올리면 쉽다. 파인다이닝처럼 순서대로 음식이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순서를 지켜 먹으면 된다. 먹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다이닝에서 가장 먼저 샐러드를 먹듯 채소부터 먹는다. 채소 다음으로는 달걀을 먹는다. 그 다음에는 메인 요리를 먹는데 코스 요리에서 주로 메인 요리가 되는 육고기나 물고기 종류라고 보면 된다. 메인 요리를 먹으면서 채소와 당질을 포함하는 밥, 빵, 면 등을 보통 1인분의 절반 정도만 곁들여 먹으면 된다. 단맛이 많이 느껴지는 과일이나 디저트는 마지막에 조금만 먹는다. 다이닝 식사를 하듯 천천히 음미하면서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식사에 시간을 할애해라. 파인다이닝 식사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쁘게 차려놓고 먹자. 식사는 단순히 에너지원이나 영양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심리적으로 스스로를 잘 대접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할 수 있는 한 예쁘게 세팅하고 식사를 하자. 좋아하는 접시에 수저, 음악, 꽃이나 촛불을 환경에 맞게 준비해보자. 이런 시간은 급하게 먹는 것을 막고 뇌에 식사를 한다고 알리기에도 심리적으로도 나를 소중히 한다는 느낌을 주어서도 좋다. 하루 한 끼는 이런 방식으로 식사를 하면 좋다. 여기에 그릇의 크기까지 줄이면 먹는 양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다. 자기 주도적 식사법. 살 빠지는 마음에서 설명했듯 다이어트는 결국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식사 준비 운동. 허겁지겁 먹기 전에 잠시 멈추고 10초 정도 호흡에 집중하며 몸과 마음 상태가 어떤지 살피자. 정말 배가 고픈 건지, 배가 고프다면 얼마나 고픈지, 마음 상태는 어떤지, 스트레스 받은 일은 없는지 생각해보자. 진짜 배가 고픈 상태라면 나를 기분 좋게 하면서도 건강하게 만든 음식을 골라 맛있게 먹으면 된다. 다른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허기가 느껴진다면 그 마음을 달랠 좋은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해도 좋고 좋아하는 사람과 수다를 떨어도 좋다.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해도 좋고 가장 좋아하는 품질 좋은 디저트를 음미하며 맛보아도 좋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마구잡이로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별하자. 가짜 배고픔이 느껴질 때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 음식이 당기는 것이다. 따라서 밤에 떡볶이가 당기는 건 대부분 가짜 배고픔이다. 진짜 배고프면 뭐라도 먹고 싶어야 정상이다. 가짜 배고픔은 착각이다. 맛있어 보여서, 스트레스 받아서, 심심해서, 슬퍼서, 남들이 먹으니까 먹는다면 정말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가짜 배고픔 때문이므로 꼭 식사할 필요가 없다. 일단 그럴 때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셔보자. 의식적으로 먹는 속도를 조절하기. 뇌에 포만감 신호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최소 15분에서 20분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식사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먹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지 않도록 한다. 음식을 천천히 먹게 하고 대사가 잘 되게 하려고 씹는 횟수를 세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숫자를 세느라 맛에 집중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입안에 음식을 조금씩 넣어 먹는 것이 낫다. 혀 위에 음식을 많이 쌓지 말고 한 입 다 먹고 다시 먹자. 먹는 시간도 쉽게 늘릴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더 많이 먹은 느낌이 난다. 그러니 한 입만 할 때처럼 아껴 먹자. 먹으면서 얼마나 배가 부른지 몸을 살펴본다. 자기 주도적 식사를 연습하는 동안에는 음식이 남아있어도 배가 부르면 식사를 멈추자. 남은 음식은 잘 포장해두자. 필요한 양 이상의 음식은 몸 전체의 대사를 뒤엉키게 만든다. 여러 연구에서도 배가 70% 정도 부를 때 그만 먹는 사람들이 그 이상 먹는 사람보다 적당한 체중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좋아하거나 건강에 좋은 게 아닌 음식은 굳이 먹지 마라. 잘 버려야 몸이 잘 작동한다. 결국 살을 잘 빼려면 몸과 마음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므로 변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다. 변비는 일주일에 3번 미만으로 변을 보며 무리하게 힘이 많이 들어가거나 배변 후에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을 말한다. 살을 빼면서 변을 잘 보려면 3가지가 중요하다. 식이섬유, 유산균, 그리고 지방질이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자. 식이섬유는 하루 권장량을 채우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따로 상한 섭취량도 없기 때문이다. 식이섬유는 인슐린 분비가 완만해지게 하고 담즙산을 배출시키게 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좋아지게 하며 기름과 친한 독성 물질을 몸 밖으로 버리게 만든다. 라면 먹기 전에 채소부터 먹으면 인슐린이 천천히 분비되어 살이 덜 찐다는 것은 실험으로도 밝혀졌다. 또 고기의 색을 붉게 보이게 하는 미오글로빈이 가열되어 구조가 바뀌면 대장암을 생기게 할 수 있는데 식이섬유가 이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특히 붉은 고기는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을 추천한다. 흰 고기이지만 잡식을 하는 닭고기를 먹는 게 나은지, 붉은 고기이지만 초식을 하는 소나 양고기가 나은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질이 많은 음식이든 고기든 어떤 음식을 먹든 채소와 함께 먹으면 헬스 포인트를 보호하는 데 좋다. 식이섬유를 음식으로 먹기 어려우면 가루로 된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도 있는데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물을 더 마셔주자. 유산균을 먹는 것도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장에는 몸에 좋은 균, 나쁜 균, 중립균이 생태계를 이루며 살고 있는데 우리 몸의 호의적인 균의 비율이 높아지면 장이 잘 작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비는 물을 덜 마셔서 생기는 거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지방질을 너무 적게 먹어도 변비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지방질의 흡수를 막는 의약품 올리스타트나 버터 혹은 코코넛 오일을 넣어 만든 방탄커피의 부작용 중 하나가 변이 새어나오는 변실금 증상이다. 따라서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변이 잘 안 나온다면 지방질을 더 먹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앞서 소개한 들기름과 참기름을 섞은 것이나 올리브유를 추천한다. 당근 모드와 채찍 모드. 장 단기 목표로 나를 조련하자. 가장 먼저 내가 살을 빼려는 이유와 최종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자. 뇌는 이유와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이룰 방법을 찾아낸다. 살을 뺐을 때의 장점과 빼지 않았을 때의 단점을 최소 5가지 이상 적어보자. 나 자신을 설득할 수 있어야 살도 잘 뺄 수 있다. 살을 뺐을 때의 좋은 점은 당근, 나쁜 점은 채찍이 되어
당신의 다이어트를 도울 것이다. 다만 부정적인 채찍 동기는 강하고 효과적이지만 스트레스가 클 수 있어서 기간을 짧게 한 달 이내로 잡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스스로를 격려하는 당근 모드로 대하자. 그리고 3달 동안의 최종 목표를 매달, 매주, 3일 단위의 작은 목표로 쪼개자. 기간이 너무 길면 느슨해진다. 뇌는 3, 4일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의 목표를 만들면 일시적으로 각성된다. 3개월 동안 최종 목표를 달성하면 스스로를 축하하는 이벤트를 만들고 선물을 하자. 여기에 익숙해지면 분기별로 건강과 관련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나만의 프로젝트에 도전해보자.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